네. 그러면 이렇게 공명 현상을 만들려면 내가 이 원하는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이 진동수에 맞게 회로의 진동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진동수를. 그러려면 여기 보면 LC 요 값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C 전기 용량을 바꿔줄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라디오 같은 어떤 아날로그 라디오 이렇게 있으면 다이얼이 이렇게 있었죠. 이걸 돌리면 이렇게 이 진동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는 거는 여기 전기 용량을 우리가 스위치를 통해서 다이얼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 용량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 평행판 축적기 1 같은 경우에 전기 그 평행판과 거리와 그 면적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다이얼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 평행판 축전기에 접촉되는 면적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전자기파의 회로의 진동수를 맞추게 되면 공면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라디오가 됐든 TV가 됐든 이렇게 내가 전자기파를 수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발생되고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을 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자기파의 모양을 선생님이 이렇게 전기장의 이제 진동이겠죠 물론 전달 이렇게 그린 거는 사실은 어떤 정지해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전자기파의 전기장의 모습을 그린 건데 사실은 어떤 시간이 흘러갈 때는 전자기파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요. 또 구형 형태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의 전기장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 전하 플러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이런 모양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전하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있던 이런, 전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딱 이동했을 때 위쪽으로 움직였을 때도 역시 전기장을 공간에 만들어내겠죠. 그럼 얘 역시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장이라는 게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였어도 항상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장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요. 여기 있던 거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얘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아래는 이렇게 이쪽 이렇게 지금 요 진동하는 방향에서는 전기장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고 양쪽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전기장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겨.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얘가 이제 위에랑 아래랑 계속 진동하다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둥근 형태의 전기장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 퍼져나가는 형태로 실제 전기장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실제 전자기파가 이제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전파되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쌤이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자,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전화 입자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에 이제 만들어졌던 전기장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인 형태로 이렇게 전기장이 진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전기장이 변화하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기장이 변화가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쭉 퍼져나간다. 진동하는 이 방향, 진동하는 방향 쪽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안테나로 발생되는 이 전자기파를 수신하려면 이 진동하는 방향으로는 잘 수신이 안 돼. 대신에 이 진동하는 방향, 수직한 방향이 이쪽에는 진동, 이 변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잘 수신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를 수신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변화가 큰 방향으로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이 잘 수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라디오가 접하되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라디오 기지국이 있고 여기 수신하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자기파 발생하는 안테나가 있고요. 여기 수신하는 안테나가 있고, 내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기장을 변화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변화하고, 이런 전기장의 변화가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변화가 이 안테나에 왔게 되면, 똑같이 같은 진동수로 여기 수신하는 이 전하들도 똑같이 진동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표시한 거는 이제 전기장의 모습만 나타냈지만, 사실은 이 전기장이 변화하는 이 공간에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또 변화하는 건가요? 자기장도 변화하는 거죠. 얘랑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항상 또 변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계속 퍼지면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걸 봤고,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파에 진행할 때의 어떤 전기장의 변화, 전기장이 그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세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전하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한다. 그때 진동 가속도를 A라고 하고, 그때 진동수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P라는 점에서 이때 여기까지 원점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 R 벡터와 항상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관계가 된다. R 벡터라 그래서 전기장의 벡터는 항상 수직이야. 전기파가 이렇게 이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이 전자기파의 전기장의 진동수는 항상 이 위치 벡터 R과 수직이고,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 이렇게 변하겠죠. 그 다음에 변화의 크기가 지금 이쪽에는
변화가 아까 없었죠. 0이죠. 그래서 90도일 때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가 90도일 때는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세타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이 전기장의 변화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이 관계를 나타내면 크기 관계를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P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속도에도 비례하겠죠. 빨리 가속하면 즉 진동수가 높으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 90도가 되면 가장 최대가 되고 0이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요 거리 아래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작아지긴 하겠지만 문제는 얘가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그냥 아래 반비례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P점에서의 전기장 얘가 지금 전기장 2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진동을 하죠. 얘도 2 이렇게 아래 제곱에 반비례할까요? 아래에 반비례할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S, 즉 포인팅 벡터를 좀 관계로 살펴보면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2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이 2μ0c분의 2RMS의 제곱값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전기장과 이 포인팅 벡터 관계는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Q의 제곱에 비례하고 R의 제곱에 비례하고 사인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포인팅 벡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요? 예,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구형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면 거리 R에 따라서 그 면적은 R의 제곱만큼 작아지겠죠, 에너지가. 이 단면적만큼 같은 에너지가 단면적만큼 에너지 보존이 되려면 그래서 요 S 같은 경우에는 R의 제곱에 이렇게 반비례하는 걸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E라는 거는 이 전기장은 뭐냐면 전기장의 제곱이 S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E는 거리 R에 따라서 이렇게 반비례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전기장과 이 위치와 어떤 이 물리량들에 따른 전기장과 그다음에 포인팅 벡터 에너지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책에 없는 건데 이런 관계가 거리 R에 따라서 R 제곱 따라서 반비례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장의 변화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사인 세타 90도일 때 가장 최대로 변화가 되고요. 즉 같은 진동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이 위치에 있을 때에 이 전기장의 세기가 가장 크다는 거야. 위로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전자기파, 즉 요 전기장의 변화를 보면은 항상 같은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거리가 수직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진동하는 빛을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형평광됐다고 그래. 선형평광된 빛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평광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평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빛, 이 전자기파가 만들어내는 이 전기장의 변화, 이 경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게끔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편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선형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편광이라는 게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자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 진동하는 걸 우리가 선형 편광이라고 해. 그래서 선형 편광에 대해서는 이제 편광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3장에 보면은 전자기파의 특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에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전자기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이제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어떤 매질이 반사와 굴절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매질이 변화할 때 그 경계면에서 그러니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는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빛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요 경계면과 수직하는 선이 하나 생기죠. 이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법선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세타1이라고 하고 이때를 입사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경계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쪽으로 반사가 일어나죠. 반사가 일어나고 이때를 반사광이라고 하고요. 이때 각도를 세타3라고 할게. 이때 각도를 반사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부 빛은 또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으로 다른 물질로 굴절을 하게 되는데 각도가 좀 달라지죠. 그때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2라고 하고 이때를 입사각이라고 굴절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지금 봤던 입사광선, 그 다음에 굴절광선, 반사광선, 요 세 빛은 항상 같은 평면상에 존재한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요 빛이 경계면을 통과할 때 각도가 꺾이질 않는다는 거야. 항상 같은 면으로만 요 세 광선이 같은 면상에 존재를 하면서 반사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세타1이 세타3랑 항상 같더라. 반사하는 이 입사각이랑 반사하는 이 반사각이랑 항상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반사법칙이라고 하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굴절 광선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데, 요 굴절 광선의 입사각이랑 굴절각이랑 요 관계를 사인으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하면 요 값을 계산해보면 항상 특정한 값이 나오더라.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약 1.3 정도가 항상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에 어떤 특정한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요거를 밝혀낸 사람이 17세기에 스넬리우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 법칙을 스넬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뭘 도입했냐면 N이라고 해서 물질의 굴절률이라는 걸 도입했다. 굴절률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우리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물은 약 1.3, 유리 같은 경우에는 1.5 이렇게 우리가 물질률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물질을 놓고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굴절률을 같이 포함해서 이 식을 사용하게 되면 N1분의 N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1이 지금 공기니까 즉 여기 N1이라는 거는 입사 광선이 진행하는 공간에서의 매질 여기서 공기죠. 그때의 굴절률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하는 있는 거는 굴절 광선이 진행하는 요 공간에서의
그 물질의 매질의 물질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는 요 식을 스넬의 법칙이라고 한다.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또 뭐를 하냐면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즉 뭐냐면 요 빛을 반대로 입산을 시키는 거야. 즉 첫 번째가 뭐냐면 물, 두 번째가 공기일 때.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입산을 시키면 역시 똑같이 입선이 있고요. 얘를 세타1이라고 하고 공기에서 물에서 공기로 반대로 빛이 진행할 때는 이번에는 세타2가 세타1보다 항상 크게 된다. 이 순례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세타2고 세타의 이 반사각은 항상 같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이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 순례의 법칙에 의하면 이 관계식이 이번에는 거꾸로 뒤집히죠. 그래서 세타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이번에는 1.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1이 커지면 당연히 이 분모의 분자도 커져야 되니까 사인 세타 2도 커지는데 사인 세타 1보다 항상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커지면 얘도 이렇게 커지고 얘가 더 커지면 더 커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사인 세타 2가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다. 즉 뭐냐면 세타2가 90도가 되는 세타1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이 값이 한 50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세타1이 50도일 때 이미 세타2가 90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타1이 더 커지면 세타1이 더 커지게 되면 세타2가 지금 어떻게 되면 사인 세타2가 90일 때는 1이기 때문에 얘가 더 커지면 지금 얘가 1보다 더 커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1이 50도인데 이 각도보다 더 커지게 되면 지금 얘가 사인 세타2가 1보다 더 커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식이 아예 성립이 되지가 않고 즉 이 식은 이제 굴절에 대한 식이니까 즉 굴절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 경계면에서 모든 빛이 다 반사가 된다. 입사된 빛이 전부 다 반사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해? 정말 전반사라고 해. 즉 사인 세타2가 90도인 1대의 이 각도 이 각도를 세타1은 즉 입사각을 우리는 세타 C를 쓸게요. 그래서 얘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에 있는 각도다.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사인 세타1이 세타 C로 임계각일 때는 지금 사인 세타2가 뭐라는 소리야? 90이란 소리죠? 얘가 1인 거죠. 그럼 앞에 우리 식에 순회로 법칙 적용하면 n1분의 n2가 된다. 전반사일 때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하나 있죠?
굴절율 N1이 N2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하나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고, 우리가 전반사를 이용하는 예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광섬유죠. 광섬유.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광섬유라는 걸 통해서 이 정보를 주고받는데, 자, 이렇게 광섬유가 있으면, 이 튜브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입사시키면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빛이 전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사를 이용한 광섬유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광섬유에서 전반사 일어나려면 우리 조건에 의해서 안쪽에 입사하는 물질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의 물질과 바깥쪽에 쌓여있는 물질이 좀 다르게 굴절이 다른 물질로 해놔야겠죠. 그래서 밖에 코팅된 굴절보다 안쪽에 있는 굴절율이 더 큰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고 전반사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나눈다는 거야? 나눠진다는 거야? 어떻게 나눠지냐? 왜 나눠지냐? 그러려면 우리가 굴절율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의 굴절율을 볼 때 특징이 우리 굴절율이라는 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 뭐냐면 그 매질을 지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에 따라서, 즉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이 진행할 때는 물의 이 굴절율이 얼마가 되냐면 약 1.33 정도 나옵니다. 근데 파란색 빛이 물을 지나갈 때는 굴절율이 1.34 정도로 바뀌어. 좀 더 커진다. 그래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굴절율은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즉 파장이 커질수록, 즉 진동수가 커질수록 굴절율은 그 물질에서의 굴절율은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을 지나더라도 이런 거죠. 프리즘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빛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빛은 이제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섞인 빛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굴절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던 모든 파장의 빛 중에서 빨간색 파장의 빛 같은 경우 굴절이 1.33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기 맞춰서 이 정도로 굴절이 되고, 역시 그 다음에 나도 굴절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파란색은 굴절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 빛은 더 굴절이 크게 이렇게 굴절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빨간색보다 더 크게 이렇게 좀 차이가 보이게 똑같이 그리네. 잘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했던 빛이 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굴절율 차이가 생기면서 여기 빛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분산이라고 한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무지개 것들이죠. 이 물방울에 얘가 이제 반사랑 굴절이 일어나면서 빛이 이렇게 나눠지는 무지개 형태로 이렇게 쭉 퍼지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굴절율이 더 커지는 걸 확인했는데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는 자 먼저 우리가 물질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원자랑 이제 원자의 양성자와 이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다부도 물질들이 쌍극자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유전체, 즉 이제 이 축전기에서 유전체를 할 때도 전기장이 딱 작용했을 때 그 전기장의 방향으로 이 전하들이 쭉 한쪽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로 배열하는 걸 우리가 봤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빛이라는 건 전기장이 어떻게 돼? 얘가 방향이 바뀌는 거지 계속 진동하면서 방향이 특정한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즉 전기장의 변화가 빠를수록 요 통과하고 있는 요 물질, 요 프리즘 같은 요 물질에서의 이 입자들, 요 쌍극자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진동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낮겠죠. 즉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얘가 똑같이 진동수로 방향이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야. 정말 이해했나요? 진동수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 물질들이 갖고 있던 그 쌍극자 전하들이 배열이 이 진동수에 맞춰서 같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럴 때 굴절율이 더 커진 형태로 우리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일단은 이게 과학을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즉 빛의 진동수의 차이에 의해서 굴절율이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파장이 작을수록 진동수가 커질수록 굴절율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장에 있는 내용들, 우리 전자기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했고요. 오늘 한 것도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우리가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봤습니다. 전자기파 발생은 이제 전기장이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장이 진동한다는 건 교류 회로에서 LC 회로가 있었죠. 그래서 LC 회로를 통해서 전기장 진동을 만들고 그런 진동이 공간을 향해서 쭉 퍼져나가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이 안테나로 있는 전하들을 진동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전자기파가 전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전자기파를 에 맞는 진동수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바꾼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공면 현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과 그 다음에 이런 거리와 어떤 전하량의 관계 이런 크기가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중요한 거는 우리 거리에 따라서 요 그냥 수직한다는 거.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기장이 같은 축으로 이 진동하는 이 수직한 축에 같은 상에 있을 때 가장 크기가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방향, 진동하는 방향에서는 전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형태의 이런 빛을 우리가 선형 편광된 빛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자기파의 기본적인 특성들, 반사, 그 다음에 굴절, 그 다음에 전반사,
분산까지 배웠고요. 반사에서는 반사법칙과 그다음에 불절을 나타내는 스네러 법칙, 스네러 법칙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반사에서 그때 전반사에 일어나는 그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임계각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네러 법칙을 바꿔 쓸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장의 진동수가 커지면 그 물질에서의 물질에서의 굴절율이 더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뒷부분에 평광 좀 말한 것들이 있는데 평광에 대해서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고요. 또 하거나 채팅창을 이용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자, 학습지는 선생님이 올려둘 테니까 나머지 그 클래스룸 잘 확인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